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는 딸 셋이나 키웠으니 갓난아이 하나쯤 더 못 보겠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1976년 1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집. 문혜숙은 이른 아침부터 세 딸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큰딸은 14살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 딸은 국민학교 5학년, 막내딸은 그해 봄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요. 혜숙은 달걀 하나를 얇게 붙여 새 도시락 위에 조금씩 나누어 올렸습니다. 큰딸의 도시락에는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더 담았어요. 그날은 큰딸이 학교에 월사금을 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혜숙은 며칠 전부터 가게 매상을 아껴 봉투를 만들어 두었지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월사금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돈 이번 달에는 좀 늦게 내라. 혜숙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까지 내야 해요. 학교에서 며칠 늦는다고 당장 쫓아내겠니? 벌써 2번이나 못 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월사금 봉투를 자기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가게에 급히 쓸 때가 생겼어. 며칠 뒤에 다시 줄 테니 입 다물어라. 혜숙은 봉투를 돌려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곧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왔니? 평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달리 잔뜩 들떠 있었지요. 대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산후 붓기가 아직 빠지지 않은 얼굴에 품에는 붉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최경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경화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추운데 오래 서 있지 말고 들어오너라. 먼저 약속한 것부터 보여주세요. 경화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래듯 말했어요. 집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잖니. 아이 감기 들겠다. 경화는 마지못해 마루까지 들어왔지만 아이를 완전히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박종태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원래라면 버스 회사 정비소에 출근했을 시간이었는데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집에 있었습니다. 종태는 낯선 여자와 갓난아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혜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갓난아이의 포대기를 조금 풀어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봐라. 혜숙은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래 기다리던 물건을 손에 넣은 사람 같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박씨 집안 대를 이을 아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종태 아들이라고. 부엌에서 된장국이 끓어 넘쳤습니다. 혜숙은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종태 씨 아들이라니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코와 이마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코가 종태 어릴 때하고 똑같다. 남자는 역시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해. 혜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종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이 설명해. 종태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 어쩌다 아이가 생겨?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혜숙은 안방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계획 실천 과정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 표찰이 걸려 있었어요. 지난해 봄 종태가 정관수술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동네 가족계획 요원 김 씨가 직접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표찰 아래에는 버스 회사에서 받은 가족계획 실천 모범사원 상장이 걸려 있었지요. 실제 수술 확인증은 장롱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정관수술 시술 확인증. 그 종이에는 분명히 남편 박종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야? 혜숙이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수술했다며. 종태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술해도 한동안은 아이가 생길 수 있대. 수술한 게 작년 3월이야.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났어? 경화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12월 2일이요. 종태 씨하고는 언제부터 만났고요? 경화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그런 날짜를 따져서 뭘 하니? 수술이 완벽하지 않았던 거겠지. 종태도 얼른 거들었습니다. 회사 사람 중에도 수술하고 아이 생긴 사람이 있다더라. 해숙은 확인증에서 남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작년 봄 종태는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며 이틀 동안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움직이면 상처가 덧날까봐 물도 직접 떠다주고 미역국과 죽까지 끓여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씨를 막았다며 며칠 동안 며느리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종태는 드물게 해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해숙이 또 애 낳다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딸 셋이면 됐어요. 해숙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기 몸을 걱정해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갓난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숙의 손에서 확인증을 빼앗았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든 아들이 태어났으면 된 거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경화가 생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종태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지하면 박씨 집안 호적에 올릴 수 있다더라. 시어머니는 갓난아이를 안방 쪽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는 딸 셋이나 키웠으니 갓난아이 하나쯤 더 못 보겠니? 해숙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워요? 장손을 아무 데서나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경화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니? 가게부터 제 앞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해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무슨 가게요? 경화가 대답했습니다. 시장 끝 잡화점이요. 그 가게는 해숙이 10년 동안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새벽마다 문을 열고 물건을 떼오고 외상값을 받아 가게를 키운 사람은 해숙이었어요. 종태의 장사 미천이 모자랄 때도 그 가게 매상에서 돈을 내주고 세 딸의 학비와 생활비도 대부분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가게를 아들을 낳은 대가로 경화에게 약속해둔 겁니다. 제 가게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네 가게라고? 명의가 내 이름인데. 제가 10년을 일했잖아요. 네가 일한 품값은 밥 먹고 산 것으로 끝났어. 경화가 아이를 다시 자기 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가게 양도 각서를 써주고 새빵 보증금까지 주면 그때 출생증명서와 도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아이부터 두고 가. 안 됩니다. 경화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만 가져가고 저를 쫓아낼 생각인 거 알아요. 각서 쓰기 전에는 출생신고도 못해요. 종태가 경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고 오늘은 돌아가 있어. 어머니하고 이야기해서 준비할게. 경화는 종태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해요? 아이 낳으면 바로 해준다더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경화는 포대기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에 방문이 열리고 새 딸이 나왔습니다. 큰딸은 갓난아이와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누구 아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 남동생이다. 이제 우리 집에도 아들이 생겼다. 큰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종태는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치마 속에 넣어둔 큰딸의 월사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100일 때 끼워줄 반지부터 당장 사러 가야겠다. 할머니, 왜? 제 월사금은 낼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며칠 늦게 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잖아. 저 아기 반지는 꼭 지금 사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만
이 아이는 박씨 집안을 이을 아이야. 큰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해숙은 딸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시선을 막았습니다. 경화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이를 안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각서 준비되면 연락하세요.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 제 아이예요. 경화는 대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가게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누구 호적에도 안 올립니다. 경화가 골목 밖으로 사라진 뒤 시어머니는 해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쓸데없이 따지니까 애를 도로 데려갔잖니. 해숙은 안방벽에 걸린 가족계획 표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찰 아래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해숙은 이제 남편의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확인증부터 직접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이틀 뒤 가족계획 요원 김 씨가 해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종태의 수술 소식을 듣고 집에 표차를 달아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실천 사례를 정리한다며 종태 부부의 사진을 찍으러 온 길이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회사에서도 모범사원으로 뽑히셨다면서요. 딸 셋을 잘 키우고 더는 출산하지 않기로 한 사연을 소식지에 실으려고요. 김 씨가 마당에서 카메라를 꺼내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필 그때 종태가 경화의 새방에서 가져온 분유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웬 분유예요? 종태는 급히 분유통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거래처에서 부탁한 겁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종태와 해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해숙은 안방에서 수술 확인증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김 씨가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남편이 수술한 뒤에 아이가 생겼대요. 종태가 해숙에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집안일을 왜 이 사람한테 말해? 김 씨도 당황했지만 확인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름 부분의 종이가 유난히 얇았어요. 먹색도 다른 부분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지기는 이름 옆으로 비껴 찍혀 있었고 이름 글자만 나중에 더 쓴 것처럼 보였지요. 김 씨는 증명서 번호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확인해 보죠. 종태가 곧장 막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돼서 기록도 없을 겁니다. 작년 기록이 왜 없어요? 김 씨가 되묻자 종태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바쁜 사람인데 언제 보건소까지 따라갑니까? 해숙은 남편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 다녀올게요. 김 씨와 해숙은 곧장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세한 의료 기록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김 씨가 가족계획 실천 과정으로 홍보된 남자의 확인증 번호에 문제가 있다며 번호와 이름만이라도 대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시술 대장을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번호는 박종태 씨 것이 아닌데요? 해숙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오상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구는 종태와 같은 버스회사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5이나 둔 데다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로 수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직원은 다른 명단까지 확인했습니다. 박종태 씨 이름으로 된 정관수술 기록은 없습니다. 해숙은 확인증을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이름 부분을 비스듬히 비추자 긁어낸 종이 아래에서 다른 먹자국이 어렴풋이 드러났어요. 오상구. 오상구의 이름을 얇은 칼날로 긁어낸 뒤 그 위에 박종태 이름을 더 쓴 것이었습니다. 종태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상처가 덧날까봐 물도 떠다주고 죽을 끓여줬던 이틀 동안 종태는 멀쩡한 몸으로 아랫목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확인증을 제출했겠네요. 종태는 수술 회복을 이유로 이틀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보상금도 챙겼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혜택까지 받았다는 말을 자랑처럼 했지요. 그 덕분에 버스회사 게시판에는 종태가 가족계획을 실천한 모범사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해숙은 보건소에서 나오자마자 버스 회사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오상구는 해숙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작업장 뒤편으로 나왔어요. 해숙이 증명서를 내밀자 오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형님 댁에 있습니까? 우리 집 서랍에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오상구는 자기가 증명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숙이 보건소에서 번호를 확인했고 회사에도 사실을 알릴 생각이라고 하자 그제야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종태가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상구는 아이가 5이었습니다. 생활비가 급했던 그는 수술 보상금을 받아도 모자란 형편이었어요. 종태는 증명서를 집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며 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아내한테 자꾸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해서 수술한 것처럼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름을 바꾸고 회사에 낼 줄도 몰랐어요. 오상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명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한 것이었어요. 밖에서 아들을 얻으려는 줄도 몰랐습니까? 오상구가 놀란 얼굴로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응만큼은 거짓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내 몸이 안 좋아 더 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확인증을 접었습니다. 남편은 동료 앞에서는 아내를 지켜주는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국가 정책에 앞장선 가장이었고요. 그런데 해숙 앞에서는 가짜 상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종태가 해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구한테까지 찾아갔어? 수술 안 했지? 종태는 술병부터 꺼냈습니다. 해숙이 술병을 빼앗아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왜 가짜 확인증까지 만들었어? 당신이 또 아이를 가지면 힘드니까 그랬지. 그러면 진짜 수술을 받았어야지. 종태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멀쩡한 몸에 칼을 왜 대? 당신이 조심하면 되는 일인데. 해숙은 남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은 다시 아이를 가져도 되고 당신 몸은 작은 수술도 아까웠어. 나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밖에서 아들도 만들었고. 종태는 어머니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매일같이 난리를 쳤어. 가짜 확인증 만든 것도 어머니가 시켰어? 그건 집을 조용하게 하려고. 해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집이 조용했던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계획 소식지 촬영은 취소되어 대문 옆에 붙어있던 가족계획 실천과정 표찰도 회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김 씨가 못을 빼자 나무 표찰이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표찰 뒤에는 햇빛에 바래지 않은 네모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종태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숙은 표찰이 사라진 자리를 굳이 다른 것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드러난 빈 벽을 그대로 두었지요. 해숙은 남편의 거짓 수술을 밝혔지만 시어머니와 종태가 경화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경화가 아이를 데려간 뒤에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빵을 드나들었어요. 가게에서는 쌀과 분유, 비누와 연탄표가 계속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시어머니 몰래 장부를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는 해숙이 자는 줄 알고 가게 열쇠를 챙겼어요. 해숙은 잠시 뒤 일어나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 쌀집에서 쌀 반마를 샀습니다. 정육점에서는 쇠고기를 끊었고 물건값을 모두 잡화점 외상 장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석상에 방문해 며칠 전 주문한 금반지를 찾았어요. 큰딸의 월사금으로 주문한 장손의 백일 반지였습니다. 그 뒤 시어머니는 시장 뒤편 새빵촌으로 향했어요. 경화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해숙은 골목 맞은편의 빨래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각서는 언제 써주세요? 경화가 물었습니다. 종태가 출생 신고부터 하고 나면 쓰자잖니. 또 말이 바뀌었네요. 아기 낳기 전에는 출생 증명서만 가져오면 바로 가게를 넘긴다고 했어요. 가게가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재촉을 해? 저를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하는 것 알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이는 박씨 집에 두고 너는 종태가 가끔 찾아보면 되잖아.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해숙이하고 딸들 때문에 아직 어렵다. 처음에는 해숙 씨와 곧 갈라서게 한다고 했잖아요. 해숙은 빨래터 돌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화에게 종태가 홀로 지내는 사람처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숙과 곧 갈라설 남자라고 약속하고 아들을 낳으면 가게까지 주겠다며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나간 뒤 해숙은 근처 집주인에게 잡화점 외상값을 받으러 왔다고 둘러대며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경화가 지난해 4월 초 이 방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보증금은 시어머니가 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다시 들려나 보다 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친정에서 따로 산다고 말했거든. 종태 씨가 언제부터 이 방에 왔어요? 경화가 들어온 뒤 얼마 안 돼서부터 왔죠. 종태가 가짜 수술 확인증을 가져온 날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화의 방을 얻어준 것은 4월 초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해숙을 속일 준비를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겁니다. 해숙은 잡화점 창고를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쌀 포대 아래 숨겨둔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4월 3일 경화방 보증금, 4월 8일 종태 저녁, 5월 쌀 한 말, 7월 산모 옷, 12월 2일 산파 비용. 해숙이 물건을 팔아 번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딸의 월사금을 늦춰가며 경화의 방세를 냈어요. 작은 딸이 운동화 바닥에 신문지를 덧대 신고 다닐 때도 경화에게는 새 내복과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새 딸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큰딸에게 월사금 봉투를 건넸어요. 부족한 돈은 해숙이 자기 혼수로 가져온 은가락지 하나를 팔아 채웠습니다. 큰딸은 봉투를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엄마 반지 팔았어? 안 쓰는 것이었어. 할머니가 아기 금반지는 사면서 엄마 것은 팔게 했잖아. 해숙은 딸의 말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은 월사금 봉투를 교복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나 학교 그만둬도 돼. 무슨 소리야. 돈 많이 들잖아. 동생들도 학교 다녀야 하고. 해숙은 큰딸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학교를 그만둘 이유는 없어. 할머니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잖아.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까지 해숙은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을 자신에게 가해진 구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새 딸에게도 매일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집에서 오래 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라고요. 해숙은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앞에 수첩과 금반지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손녀의 월사금으로 이 반지를 사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손 100일 반지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 딸은 선생님 앞에서 월사금 안내 나이로 세워놓고요. 여자의 공부 좀 늦는다고 큰일이라도 나니? 해숙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경화씨 방세부터 쌀, 보약, 산파 비용까지 전부 가게에서 나갔네요. 가게가 내 이름이니 내 돈이지. 외상값 받아서 갚은 사람은 저예요. 종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게인데 당신이 왜 장부를 뒤져? 당신도 그 돈으로 경화씨한테 드나들었잖아. 종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숙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낳게 하려고 경화씨를 종태씨한테 소개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한테는 나라에서도 아이를 그만 낳으라고 한다더니요. 너는 딸을 셋이나 낳았으니 그만 낳는 게 맞았지. 종태씨는요? 종태는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하고.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네가 또 딸을 낳으면 입만 하나 더 늘잖니. 차라리 아들을 낳을 여자를 따로 구하는 게 낫지. 너는 아들을 못 낳는 몸인 듯하니.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더 못쓰게 막고 다른 여자의 몸은 아들 낳는 데 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화도 조건은 알고 들어왔어. 아들 낳으면 가게를 받고 싶다는데 서로 좋은 일 아니냐? 제 가게로요? 언제까지 네 가게라고 우길래?
네가 안 해도 장사는 굴러가. 해숙은 그날부터 가게 외상장부와 거래처 목록을 따로 챙겼습니다. 자기가 그 집을 나가야 할지 종태와 시어머니를 내보내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해숙이 없어도 정말 가게가 굴러가는지, 그리고 경화가 종태의 아들을 낳은 것이 맞는지도 말입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문을 열자 경화의 새빵 주인이 서 있었어요. 아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경화가 어쩔 줄 몰라 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종태야, 일어나라. 종태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흔들어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두꺼운 외투를 걸쳤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시어머니와 해숙이 경화의 새방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작은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푸르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장손이 잘못되면 안 된다며 울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숙이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쌓아 안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요. 세 사람은 밤길을 걸어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폐렴 증세가 있다며 곧장 입원시켰어요. 기본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종태는 술이 깬 뒤에야 병원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나타나자 안도한 듯 말했어요. 장손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 병실 앞에 있던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간호사가 검사표를 가져왔어요.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해숙은 종태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복무 기록과 회사 신체 검사에서 O형이라고 여러 번 들었어요. 경화 역시 산전 진찰 때 O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O형인데 아이가 AB형일 수도 있어요? 의사는 한 번의 검사만으로 가족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검을 권했습니다. 종태와 경화의 혈액형도 병원에서 다시 확인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종태 O형, 경화 O형, 아이 AB형.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혈액형만으로 친아버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물게 검사나 기록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도 있고요. 다만 통상적인 유전관계로는 두 분 사이에서 AB형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종태가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검사가 틀린 것 아닙니까? 재검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족끼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바뀌었을지 모른다고 우겼어요. 산파집에서 애를 받았는데 다른 집 아이하고 헷갈린 것 아니냐? 경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경화의 얼굴을 살폈어요. 놀란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숨겨둔 것을 들킨 사람처럼 눈을 피하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의사가 아이의 출생 시기와 산전 진찰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경화는 해숙에게 부탁했어요. 제 방 장롱 아래에 아기 서류를 넣은 보자기가 있어요. 출생 증명서하고 산파 쪽지가 들어있으니 가져다 주세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지만 경화가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가져가면 안 돌려주시잖아요. 해숙은 경화의 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아래에는 회색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해숙이 보자기를 풀자 출생 증명서 아래에서 여러 종이가 함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산파가 적어준 짧은 진찰 쪽지였습니다. 날짜는 1975년 3월 17일. 마지막 달거리 2월 초, 임신 5, 6주가량 추정. 시어머니가 경화를 종태에게 처음 소개한 것은 4월 초였습니다. 경화는 종태를 만나기 전부터 임신한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부산에서 온 우편환 영수증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남기수. 영수증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 약값에 보태시오. 다른 집 아들로 올린다는 말은 들었소. 내가 데려갈 형편은 없지만 내 자식이라는 것까지 없던 일로 하지는 마시오. 세 번째는 시어머니가 직접 손도장을 찍은 쪽지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시장 끝 잡화점을 맡기고 새빵 보증금을 마련해준다. 아이는 박종태 아들로 올린다. 해숙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경화는 시어머니와 종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경화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필요한 집과 살아갈 방이 필요한 여자가 서로의 거짓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보자기를 원래대로 묶어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경화에게 삼파 쪽지와 우편한 영수증을 보여주었어요. 경화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기수 씨 아이 맞아요? 해숙이 묻자 경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제 작업장 반장이었던 남기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경화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기수는 책임질 수 없다며 부산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경화는 임신한 몸으로 공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미혼인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게 분명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접근했습니다. 시장 사람에게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와 아들을 낳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경화는 이미 임신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종태를 만나게 하고 종태도 아들을 낳으면 가게와 방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종태 씨 아이가 아니어도 아들인 것은 같다고 생각했어요. 경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해숙은 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셋이 있는 것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해숙 씨와 끝난 사이라고 들었어요. 나중에는 아니란 걸 알았지요. 경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가게를 받으려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필요했어요. 해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화에게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사정이 해숙의 가게와 딸들의 학비를 가져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해숙은 산파를 찾아가 쪽지의 날짜만 확인했습니다. 산파는 경화가 3월 중순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출산 직후 경화가 찾아와 한 달가량 일찍 태어난 것으로 말해달라며 돈을 건넨 일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런 거짓말까지는 못한다고 돌려보냈어요. 아이의 실제 출생 시기는 종태를 만난 뒤 생긴 아이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혈액형과 임신기록, 남기수의 편지가 모두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이는 종태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코 아이가 태어나면 경화에게 임시 가계 양도각서를 써주고 출생증명서와 도장을 받아 신고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경화도 아이 병원비와 당장 밀린 방세 때문에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화가 생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종태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지해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그날 밤 종태의 작은아버지와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장손을 호적에 올린다니 오셔서 보세요. 시어머니는 해숙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생신고를 하러 가기 전 모두가 해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는 해숙이 가져온 서류가 하나씩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날이니 친척들과 함께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해숙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상을 차렸습니다. 딸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안방에 머물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려 했습니다. 경화가 막았습니다. 아직 가게 각서 제대로 받은 것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인주를 꺼내 임시각서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지. 출생증명서하고 도장 내놔. 경화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출생신고 끝나고 가게 주인한테도 확인받을 거예요. 종태의 작은아버지와 누나가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집 장손이다. 작은아버지가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했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종태는 수술 뒤에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둘러댔어요. 그때 해숙이 밥상 위에 수술 확인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종태 씨는 수술받지 않았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해숙은 보건소 시술대장에 적힌 실제 시술자 오상구의 이름과 종태가 증명서를 고친 경위를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휴가와 보상도 이 가짜 확인증으로 받은 겁니다. 종태가 소리쳤습니다. 아이 호적 이야기하는 날에 왜 그 얘기를 꺼내? 이 아이가 생겼다고 둘러댈 때 수술이 잘못됐다고 했잖아. 수술부터 없었으니 말해야지. 종태는 해숙에게 달려들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종태를 앉혔어요. 끝까지 들어보자. 해숙은 아이의 혈액형 검사표를 꺼냈습니다. 종태와 경화는 모두 O형, 아이는 AB형.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유전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혈액형은 틀릴 수도 있어. 해숙은 3파 쪽지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경화는 종태를 만나기 전인 3월 17일에 이미 임신 5, 6주로 진찰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수의 우편한 영수증과 글도 펼쳤어요. 종태가 경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경화는 아이를 안은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품에서 금반지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장손이라며 아이의 발을 만지던 시어머니는 포대기에서 손을 떼었어요. 얼굴에서 애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씨 피도 아닌 아이를 내가 왜 키워? 경화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다른 남자아이를 우리 집 장손이라고 속여? 시어머니는 아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멀리 물러났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지만 달래려 하지 않았어요. 경화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해숙은 시어머니의 달라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이가 기침만 해도 장손이 잘못된다며 병원으로 뛰어가셨잖아요. 그때는 종태 아들인 줄 알았지. 핏줄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아이가 보이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해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저 사기꾼 편을 드는 게냐?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해숙은 경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경화 씨도 종태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가게를 받으려고 했어요. 경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 낳는 몸으로 저를 골라놓고 아이만 가져간 뒤 저를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데려와도 된다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경화의 뺨을 때리려 하자 작은아버지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만해요. 종태는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경화를 데려왔잖아요.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만나라고 한 것도 어머니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때렸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아이까지 네 자식으로 올리라고 했니? 수술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어머니잖아요. 네가 진짜 아들을 만들 줄 알았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해숙은 세 딸이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딸들이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경화가 종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처음부터 저를 아내로 맞을 생각은 없었잖아요. 종태는 부인하려 했습니다. 나는 가게 마련해주면 같이 살려고 했어. 해숙 씨 가게로요? 종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화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집에는 해숙 씨와 딸들이 있고 저는 가게 돈으로 방을 얻고 아이는 어머니가 데려가고. 해숙은 밥상 한가운데에 시어머니의 가게 각서를 놓았습니다. 이 각서는 없던 일로 하세요. 경화가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 씨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일한 가게를 당신한테 넘기는 일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경화는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종이를 반으로 찢었어요. 가게는 안 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야. 경화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병원비하고 방세 문제는 기수 씨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게요. 종태가 경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경화가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아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 때도 저보다 가게 걱정부터 했잖아요. 경화는 아이를 안고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숙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남기수에게 갈지 혼자 아이를 키울지 다른 곳으로 떠날지는 경화가 정할 일이었어요.
대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주었습니다. 해숙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큰아이 월사금으로 산 반지죠? 시어머니는 금반지를 치마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해숙이 손을 내밀었어요. 주세요. 내 돈으로 산 거야. 가게 돈으로 사고 그날 월사금을 가져가셨잖아요. 해숙은 시어머니 손에서 금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들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 딸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이야기야. 큰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씨집 자식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와 종태 씨가 딸 셋을 자식으로 세지 않은 거예요. 해숙은 종태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더 낳지 말자고 한 게 아니었어. 종태는 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으면 또 딸일까봐 맞고 밖에서는 아들만 골라 얻으려고 한 거야. 종태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아들 타령을 하니까. 가짜 확인증 만든 손도 어머니 손이야? 종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화 씨 방으로 들어간 것도 내 가게 돈으로 살림 차리려 한 것도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야? 해숙은 안방에서 전세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자는 문해숙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해숙의 친정아버지가 딸과 외손녀들이 살라고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종태는 결혼 뒤 들어와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도 가게 뒷방을 두고 이 집에 머물러 왔지요. 오늘은 작은아버님과 형님이 계시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종태 씨와 어머니 짐을 시장 가게 뒷방으로 옮겨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남편하고 시어미를 내쫓아? 어머니 가게 뒤에 방 있잖아요.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 경화 씨와 아이를 살게 하려고 마련한 방보다는 넓을 거예요. 종태가 해숙 앞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정할 일이 아니야. 해숙은 가짜 확인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건소와 회사에 같이 가. 받은 보상금과 휴가부터 설명하고.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종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가게로 가라. 더 떠들면 동네에 사람만 모인다. 종태는 끝내 해숙의 집에 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반지를 빼앗긴 채 가게 뒷방으로 갔어요. 해숙은 집주인에게 사정을 알리고 대문의 낡은 자물쇠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남은 사람은 해숙과 딸 셋뿐이었습니다. 종태와 시어머니가 시장 가게 뒷방으로 옮긴 뒤 잡화점은 며칠 동안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해숙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어요. 하지만 물건을 어디에서 떼오는지 몰랐습니다. 외상장부에 적힌 손님의 이름과 별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도매상에 지급해야 할 날짜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해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 자물쇠가 걸린 대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장부만 내놔라. 해숙은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두고 온 장부가 있잖아요. 그건 알아볼 수가 없어. 날짜하고 물건값 다 적혀 있어요. 어머니가 경화 씨한테 가져간 것만 안 적으셨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장부를 일부러 어렵게 썼다고 욕했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장 도매상들은 시어머니와 거래하기를 꺼렸습니다. 가게 물건값을 실제로 제때 갚아온 사람은 해숙이었기 때문이지요. 포목점 주인은 시장 입구에 빈 좌판을 해숙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놓지 말고 비누나 바늘, 실 같은 것부터 팔아요. 물건은 내가 보증해 줄게요. 해숙은 잡화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키운 세월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다시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키우면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해숙은 작고 좁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빌릴 수 있는 좌판을 택했습니다. 큰딸은 학교가 끝나면 물건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작은딸은 외상장부의 숫자를 확인했지요. 막내딸은 좌판 아래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했어요. 해숙은 시어머니에게서 되찾은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월사금과 다음 달 월사금까지 먼저 냈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딸의 낡은 운동화를 바꿔주고 막내의 입학 공책을 샀습니다. 큰딸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지 찾으러 오면 어떡해? 네 월사금으로 산 반지니까 너한테 돌아온 거야. 나는 반지 받은 적 없는데. 해숙은 딸의 교과서를 가리켰습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됐잖아. 큰딸은 교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숙은 딸에게 할머니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만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짜 수술 확인증 사건은 버스 회사에도 알려졌습니다. 오상구는 돈을 받고 확인증을 넘긴 사실을 인정했어요. 종태는 수술 회복을 이유로 받은 휴가와 보상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붙어있던 가족계획 모범사원 사진도 내려졌지요. 곧 정비반 책임자로 승진할 예정이었지만 그 일도 취소되었습니다. 종태는 해숙을 찾아와 원망했습니다. 집안에서 끝낼 일을 왜 회사까지 알렸어? 해숙은 좌판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회사에 가짜 확인증을 낸 사람이 누구야? 상구도 같이 한 일이잖아. 그래서 상구 씨도 자기 한 일을 말했어. 종태는 모든 것을 어머니와 오상구 탓으로 돌렸습니다. 경화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속인 일도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말했어요. 해숙은 남편의 말을 듣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세 딸의 한 달 학비와 생활비가 적힌 종이었어요. 아이들을 보고 싶으면 먼저 이 돈부터 정해진 날에 보내. 종태가 금액을 훑어보았습니다. 딸 셋 공부시키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해숙은 좌판 천막을 묶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 하나 얻겠다고 가게까지 주려던 사람이 딸들 학비는 아깝다고 하지 마. 종태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딸들은 중학교까지만 보내도 충분해. 여자가 공부 많이 해봐야. 해숙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만나지 마. 내 자식인데 왜 당신이 막아? 당신은 아들이 나타나자 딸 셋을 없는 아이 취급했어. 종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종태는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회사에 보상금을 돌려주느라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해숙은 받은 금액을 장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다음 달에 채우라고 했지요. 종태가 사과하려고 말을 꺼냈지만 해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날짜부터 지켜. 두 번째 달에는 정해진 돈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종태는 딸들을 좌판 앞에서 만났어요. 딸들은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종태가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니? 큰딸이 대답했어요. 월사금 냈어요. 종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가져간 돈으로 산 금반지 팔아서 냈어요. 종태는 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화는 아이를 데리고 새방을 떠났습니다. 남기수가 돈을 붙인 부산 주소를 들고 갔다는 말만 들려왔어요. 남기수가 아이를 받아들였는지 경화가 혼자 다른 공장에 들어갔는지는 해숙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지급한 방세와 보약값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경화의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해숙은 그 돈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경화가 한 거짓말도 시어머니와 종태가 한 약속도 자신이 정리해줄 일이 아니었어요. 봄이 가까워질 무렵 가족계획 요원 김씨가 다시 해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짜 확인증을 회수한 뒤 가구 조사 기록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김씨는 마루에 앉아 새 조사표를 펼쳤습니다. 현재 함께 사는 가족은 몇 분이세요? 저하고 딸 셋이에요. 김씨가 숫자 넷을 적었습니다. 자녀는 몇 명이세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먼저 끼어들었을 겁니다. 딸만 셋이라고, 아들은 없다고, 아직 대를 이을 아이를 못 낳았다고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날 마루에는 시어머니도 종태도 없었습니다. 해숙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딸 셋입니다. 김씨는 조사표에 자녀 수 칸에 숫자를 적었어요. 3명. 아들이 없다는 덧붙임도 장손을 기다린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씨가 대문 옆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계획 실천과정 표찰이 떨어진 자리에는 여전히 네모난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저 자국은 지우셔야겠네요. 해숙은 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비 맞고 해지 나면 저절로 옅어지겠지요. 그날 오후 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작은 딸은 새 운동화를 신었어요. 막내딸은 입학식에서 받아온 책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세 딸의 책가방을 차례로 받아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큰딸이 조사표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적는 종이래. 막내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엄마 하나, 큰언니 하나, 작은 언니 하나, 나 하나. 막내는 손가락 4개를 펼쳤어요. 넷이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판으로 나가기 전 해숙은 세 딸의 도시락통을 씻어 말렸습니다. 다음 날 먹을 달걀은 2개를 사두었어요. 예전처럼 달걀 하나를 셋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첫 손님을 받은 해숙은 장부에 비누 2장과 실 1타래의 값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큰딸의 다음 월사금 날짜, 작은딸의 준비물값, 막내딸의 입학금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해숙은 장부를 덮고 좌판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세 딸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차례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미자야, 영자야. 세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숙은 아이들이 좌판까지 오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있던 딸은 셋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숫자 뒤에 아들은 없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